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마음 쉼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온몸의 고통보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에 더 큰 절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무참히 짓밟히는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것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흘러내린 피가 붉은 선을 그리며 번져갔고, 제 인생은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작은 비밀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였던 저를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강인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 비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타일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민준의 분노가 폭발하는 신호탄이었죠. 모든 일의 시작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공장 야근 때문에 조금 늦게 퇴근했고 저녁상이 살짝 식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살기등등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밖에서 개처럼 일하고 왔는데 밥이 다 식어 빠졌잖아. 너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길래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저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공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하느라 금방 다시 데워줄게요. 하지만 제 사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의자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야근. 네가 야근해서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아니면 어디서 딴짓하다 온 거 아니야.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비틀거리다 식탁 위 그릇을 건드렸고 그게 떨어져 깨진 것이었죠.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빠듯한 공장 월급을 아껴 그의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악어 가죽 허리띠였습니다. 휙.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등 뒤로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채찍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어깨, 팔, 벨트가 닿는 모든 곳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소리를 안으로 삼켰죠. 제가 울수록 남편은 더 심하게 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트가 휙휙 소리를 내는 사이로 안방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때려라, 아들. 저 게으르고 칠칠치 못한 버릇을 아주 고쳐놔.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듯 희열에 찬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폭행은 민준이 지쳐서야 멈췄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벨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수 없는 년. 나직이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흐르는 피가 눈물과 뒤섞여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은 제 심장을 짓누르는 굴욕감과 절망감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거기서 뭐해? 일어나서 치워야지. 아니다. 이 어미가 내 정신 좀 들게 해줄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굵은 소금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목소리가 쉬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소독 좀 해주려는 거야. 내년 때문에 우리 집에 온갖 재수 없는 일이 닥치는 거라고.
말을 마친 그녀는 피가 배어나온 제 등 위 상처에 그대로 소금을 뿌려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아, 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의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지만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그만 들어가서 쉬어. 저건 저러다 말겠지.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은 극심한 고통 속에 버려진 저를 외면한 채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흐느낌과 무심하게 흐르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피비린내와 먼지, 그리고 굴욕의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내 청춘을 바치고 번듯한 사무직도 포기한 채 이 집의 며느리이자 무급 가정부로 헌신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끝없는 폭행과 경멸, 멈추지 않는 고통뿐이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죽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그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임종 직전, 병상에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죠. 서연아, 엄마가 내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순 없단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내 침대 밑에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넣어두었다. 약속하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만 그 상자를 열어보겠다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그렇다. 지금의 나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사랑은 죽었고 믿음은 산산조각 났으며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어머니의 유언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선절을 붙잡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힘으로 저는 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한 뼘 침실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찢어지는 듯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 담긴 침실 문을 향해서 겨우 방 안으로 들어간 저는 떨리는 손을 차가운 침대 밑으로 뻗었습니다. 익숙한 오동나무 상자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꺼내 낡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한참을 헤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누렇게 변한 낡은 수첩과 낯선 열쇠,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첩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눈물도 멈췄고 육체의 고통마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대신 터지고 피 흘리는 제 입가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들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서연이에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계획,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서연이 겪은 일에 함께 분노하고 상자 속 비밀이 어떻게 그녀의 통쾌한 반격을 이끌어낼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마음 쉼터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서연이 정의를 되찾고 악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 짜릿한 반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과의 짧은 통화는 마치 진통제 같았습니다. 살갗의 상처를 아물게 하진 못했지만 제 영혼을 잠식하던 절망과 공포를 잠재워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다시 침대 밑에 넣어두고 안간힘을 써서 일어섰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멍든 얼굴, 퉁퉁 부은 입술, 그리고 그 눈빛.
더 이상 순종적이고 온화했던 과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버린 눈동자였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에 닿자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었던 나. 이서연이 어째서 이 어두운 수렁에 빠지게 된 걸까? 5년 전의 기억이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처럼 느리게 재생되었습니다. 5년 전 저는 23살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아름답고 활기찼으며 저를 따르는 남자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민준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는 가장 잘생기지도 가장 부유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순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과 따뜻한 미소를 가졌죠. 저는 그를 양사 프로젝트 협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가끔 저를 보고 수줍게 웃곤 했죠. 바로 그 꾸밈 없는 모습에 저는 끌렸습니다. 번지르르한 재벌 2세들의 허세에 질려있던 제게 민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홀로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에 대해서요.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며 며느리가 생기면 사랑으로 아껴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려주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투병 중이셨던 어머니는 힘든 몸을 이끌고 민준을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민준을 보던 어머니의 그 깊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 후 어머니는 제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총각, 겉은 순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구나. 조심해야 한다. 서연아.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어머니의 걱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의 유망한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가정을 돌보는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이 끝나자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에 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봤습니다. 제가 혼자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동안에요. 시어머니 박 여사 또한 민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자애로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첫날부터 그녀는 제 모든 것을 사사건건 트집 잡았습니다. 요리하는 방식, 청소하는 방식, 심지어 제 말투까지도요. 서울 애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하는 일마다 칠칠 맞아. 그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견뎠습니다.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원래 시어머니들은 다 저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는 그녀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후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그녀의 잔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동네방네 저를 애도 못 낳는 여자, 아들이 잘못 데려온 재앙 덩어리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는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악독한 말로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민주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은 채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수천 마디 욕설보다 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 송년회에서 만취해 돌아온 그는 제가 잔소리 몇 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손찌검은 제 뺨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마지막 환상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울며 그날 밤 당장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박 여사도 가식적인 얼굴로 다가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제 용서는 그의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더 긴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폭행은 점점 잦아졌고 이유는 더 터무니없어졌습니다. 반찬이 조금 짜다는 이유로, 집이 덜 깨끗하다는 이유로, 심지어 그가 동네 기원에서 내기 바둑해졌다는 이유로도 그는 제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제 삶은 폭력과 모욕의 어둠 속에 잠식되었습니다. 저는 바싹 말라갔고 얼굴에는 늘 그늘이 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아닌 그저 존재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민준과 대화하려 했고 이 결혼을 구해보려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유난 떤다고 치부했습니다. 남편한테 맞아가면서 사는 게 여자 인생이야.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위로가 아닌 박 여사의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뭘 울고불고 난리야. 죽으면 다 끝이지. 돼지우리 같은 집이나 좀 치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인간적인 온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강해져야 한다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은 제 의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 지옥에서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밤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오동나무 상자, 그것이 제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 내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오늘 밤 제 악몽은 절정에 달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들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처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과 강철 같은 의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약한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써왔던 순종의 가면을 벗어 던질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다리를 절며 심하게 맞은 사람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저를 보고도 안부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경멸의 눈빛뿐이었죠. 아직 살아있었네? 죽은 줄 알았지. 박 여사는 악담을 뱉고는 태연히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제 눈을 피하며 허둥지둥 밥을 먹고는 서류 가방을 챙겨 출근했습니다. 마치 저와 엮이기 싫다는 듯이 그들의 잔인함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상처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약을 좀 사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심 없이 푼 돈 몇 푼을 던져주며 쏘아붙였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집이나 치워 약값만 축내는 년. 저는 구겨진 지폐를 받아쥐고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갈 곳은 동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어머니가 남긴 명함에 적힌 주소,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크고 화려한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고층 빌딩 앞에 서자 잠시 위축되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차림에 제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실내는 15층에 있었습니다. 내부는 조용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 예약 사실을 알렸습니다. 몇 분 후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무척이나 날카로웠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널찍하고 밝은 사무실에는 법전으로 가득 찬 책장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고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의 멍과 지친 기색을 찬찬히 살피더니 안타까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어머님께 서연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마음씨 고우며 강인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새벽에 전화드려서. 아닙니다. 서연 씨의 전화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제게는 의뢰인이자 마음을 나누는 친구 같은 분이셨죠. 돌아가시기 전 저를 찾아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전 재산, 시골의 땅 몇 필지, 주식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 이 모두 김 변호사님이 관리하는 신탁기금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유일한 수혜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과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만 이 재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의 다정했던 어머니, 제 결혼 생활이 비극이 될 것을 예감하셨던 걸까요? 이런 방식으로 저를 지키고 제게 퇴로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 변호사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소유주의 이름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자, 박영희.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바로 지금 제가 시댁 식구들과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집은 시할아버지가 시아버님께 물려주신 집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6년 전 서연 씨가 결혼하기 1년 전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도박빚으로 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죠. 어머님은 서연 씨가 민준 씨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시집가서 살 곳이 없어질까봐 남몰래 거액을 들여 은행의 채무를 모두 갚고 이 집을 사들이셨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은 어머님이셨던 거죠. 하지만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지킬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남겨두신 겁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나는 내 어머니의 집에서 얹혀 사는 식객처럼 온갖 수모와 학대를 당하며 살았던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민준의 가족들은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 위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분노가 흘렀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무조건적인 선의가 그들의 악행을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서연 씨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를 쥐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서연 씨가 그것을 사용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증오와 결단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집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계속해서 순종적인 아내, 완전히 굴복한 어린 양의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당신을 완전히 꺾었다고
믿게 만드세요. 그들이 방심하고 자신들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본성을 더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특히 이 집을 차지하려는 음모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제가 필요한 장비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폭행죄, 사기죄, 그리고 불법 재산 점유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라이, 그는 제게 볼펜 한 자루와 작은 옷 단추를 건넸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최신형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연 씨. 당신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연기를 잘 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항상 당신 뒤에 있을 겁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장비들을 손에 쥐자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연극이라고? 좋다. 그들이 연극을 원한다면 내 평생의 연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연극의 결말을 쓰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평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준비하는 자의 냉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작은 미용실에 들어가 몇 년간 길러온 긴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찰랑이던 검은 머리는 제 자랑이었고 민준이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약했던 과거의 일부를 잘라내듯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짧은 머리는 제 얼굴을 더 단단하고 강인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옷가게에 들어가 남은 돈으로 새 옷 몇 벌을 샀습니다. 순종적이고 불쌍한 여인의 역할에 어울리는 어둡고 단순한 옷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하고 두려움과 후회의 가면을 썼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집 나간 줄 알았네. 저는 평소처럼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녀 앞으로 걸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행동에 박 여사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떠올리니 눈물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그릇 깬 것도 잘못했고 어머니랑 민준 씨한테 대든 것도 잘못했어요. 제발 화 푸세요. 어머니, 저를 내쫓지 마세요. 저는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박 여사는 발치에 엎드려 오는 저를 어리둥절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놀라움은 금세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거만한 투로 말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됐어. 일어나. 너 같은 걸 누가 쫓아낸다고 집 더럽히게. 어서 들어가서 저녁이나 차려. 배고프다. 그때 마침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그 역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박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아들, 이것 좀 봐라. 내 마누라가 드디어 잘못을 뉘우치나 보다. 아까부터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잖니. 이 어미가 마음이 넓어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마. 네가 가서 좀 일으켜 세워라.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다가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잘못한 거 알면 됐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순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다시는 오빠랑 어머니한테 대들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더 이상 험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모자의 권위적인 침묵과 저의 절대적인 복종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남편에게 물을 따라주며 순종적인 며느리와 아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 폭행이 제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저를 자기들 손안에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고가 들려 있었죠. 이리 와봐. 약 발라줄게. 그는 조금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가 옷을 걷어 올리기 쉽도록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등의 멍자국에 닿았을 때 역겨움에 소름이 돋았지만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 그는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나 화나게 하지 마. 알았지? 나도 너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거 아니야. 이게 사과일까요? 아니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때렸다는 것이죠. 저는 작게 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가 약을 바르는 동안 저는 일부러 아픈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얼마 전에 동네에서 측량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주변을 재고 가던데, 이웃들 말로는 이 동네가 곧 재개발 보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첫 번째 미끼를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오늘 아침 사람을 시켜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그래?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들었어요. 우리 집도 보상금으로 수십억은 받을 수 있다던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죠? 집도 새로 고치고 오빠도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저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처럼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을 발라주고는 제게 먼저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미끼를 그가 물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탐욕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 모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닥달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콤한 말로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따금 피곤하지 않냐,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물었고, 민준도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는 간식을 사다 주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심시키고 가짜 친절 속에 저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에 무척 감격하고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상 녹화 기능이 있는 옷단추는 옷장 위 고민형에 교묘하게 달아거시를 향하게 했고, 녹음 기능이 있는 볼펜은 늘 제 앞치마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친구들에게 곧 수십억이 생긴다고 자랑하는 통화 내용. 그리고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깊은 밤에 그들 모자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엄마, 이 동네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른대. 보상받으면 최소 50억은 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50억? 야, 그 돈 한 푼도 그년한테는 주면 안 돼. 이 집은 우리 조상님들 집이야. 그년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아내잖아. 법은 무슨, 네가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당분간 잘해주다가 서류에 도장 찍게 속이라고. 보상금 절차 때문에 필요하다고 둘러대. 소처럼 멍청해서 뭘 알겠어? 그들의 모든 대화는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소처럼 멍청한 여자가 사실은 더 큰 덫을 놓고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의기양양할수록, 방심할수록 그들의 종말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액의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소문은 밤중의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동네의 가십거리가 아닌
박 여사 모자의 지상 최대 목표이자 집착이 되었습니다. 밑바닥 없던 그들의 탐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매 식사 시간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돈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구매할 목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빌라, 외제차, 다이아몬드 보석, 심지어 금은방을 차려서 편하게 돈을 벌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민주는 그 돈으로 자기 회사를 차려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사장이 되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재산 위에서 이루어질 그들만의 부유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방인,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들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심할수록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말 부엌대기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경멸이 저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며칠간 슬쩍 떠보아도 제가 반응이 없자 박 여사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그녀는 평소와 달리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와 민준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상들의 공덕과 이 땅을 일군 민준 집안의 역사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떠든 후에야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이 집은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곳이고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란다. 곧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면 그 돈 역시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그러니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써야 조상님들도 기뻐하시지 않겠니? 저는 그녀가 무슨 수작을 부릴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녀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네가 이 집의 상속 권리를 나에게 자발적으로 기증한다는 각서 한 장만 써주면 어떻겠니? 너는 이 집 며느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댁 조상님들께 효도하는 길이지. 내가 대표로 나서서 모든 서류 절차를 처리할게. 나중에 돈이 생겨도 내가 다 가질 것도 아니야. 다 너희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지.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자발적 기증, 효심, 자신의 약탈 행위를 포장하기 위해 이렇게 화려한 단어들을 생각해내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민준이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 체면도 서고 너도 살이 분별 잘하는 며느리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네가 이 서류에 서명하면 이웃들이 전부 너를 효부라고 칭찬할 거야. 나도 친구들 앞에서 어깨 좀 펴고 서류 작업은 나랑 엄마가 다 할 테니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는 달콤한 말과 남자의 허울 좋은 체면을 이용해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효도라는 이름에 완벽한 덫을 놓고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감동과 갈등으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어깨를 살짝 떨었습니다. 그들이 초조해질 때까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개를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민준과 박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제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라면, 저 그렇게 할게요. 무한. 제 말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들 모자의 얼굴을 단번에 활짝 펴게 만드는 마법의 약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아가,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지. 박 여사는 환호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친밀함이었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최고. 민준도 활짝 웃으며 마치 애완동물을 쓰다듬듯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덫에 걸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했죠. 다만 일이 너무 커서 나중에 누가 저보고 철없는 짓 했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혹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한 명 부르는 건 어떨까요? 제 친구 중에 공증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서류를 작성하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도 확실하고 증인도 있고 나중에 누구도 다른 말을 못할 테니까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제 제안에 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공증까지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있어. 박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필요하죠, 어머니. 저는 순진한 척하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집이랑 돈 문제가 걸린 큰일인데 신중해야죠. 공증인이 있어야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는데요. 그리고 제 친구가 하면 금방 끝나요. 번거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설명이 합리적이었고 제가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네가 생각이 깊구나.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바로 하자. 미루다 보면 괜히 말만 많아져. 네, 어머니, 저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김 변호사님과 제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회의는 이제 공증인이 참석하는 계약 체결식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펜을 슬쩍 만졌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모든 말과 음모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의기양양해하고 있지만 정작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연극은 클라이맥스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숨은 연출가인 저는 그들의 마지막 막이 내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화기애애했습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비정상적으로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부려먹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심지어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제 몸보신을 해준다며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퇴근길에 과자나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었죠. 그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돈이 생기면 세계 여행도 시켜주고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효도라는 덫에 저를 완전히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는 무척 감동하고 행복해하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짜 관심에 흠뻑 빠진 순종적인 아내이자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순진한 척하는 동안 그들 뒤에서 저와 김 변호사님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적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을 빼앗으려는 음모에 대한 증거는 확보했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순한 남편 민준이 폭력과 나약함 뒤에 또 어떤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폭행당하던 밤 민준이 받았던 의문의 전화와 자기야라는 다정한 목소리에 대해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별말 없이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잠시 볼 일이 있다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그러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귀한 아들을 파멸시킬 증거를 찾으러 나간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법률사무소에서 김 변호사님은 제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민준 씨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고급스러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젊고 아름다운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등에 약을 발라주던 그 손이 이제 다른 여자를 애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함께 쇼핑하는 모습, 민준이 그녀의 쇼핑백을 들어주는 모습, 일식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숨을 쉴 수 없게 만든 그 사진은 민준과 그 여자가 호텔 앞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날짜는 바로 그저께 오후. 민준이 제게 회사에 긴급 회의가 있어 늦는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최유나, 민준 씨와 같은 부서 동료입니다.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1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민준 씨는 자기 월급뿐만 아니라 서연 씨가 준 생활비까지 빼돌려 그녀에게 명품 가방, 최신 휴대폰 등을 사주며 상납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켜온 남편은 저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채찍질보다 더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살아있는 현금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한 푼 두 푼 아꼈는데 그는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유흥을 즐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하나 틀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탐정이 추적 장치로 녹음한 차 안에서 민준과 유나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유나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 촌스러운 아줌마랑 언제 이혼할 거야? 나 이제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지긋지긋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청과 잔인함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그 미친년이 곧 엄마한테 집을 넘겨주기로 했어. 그 일만 끝나면 바로 쫓아낼 거야. 약속할게. 몇 주만 지나면 내가 자기한테 당당한 자리를 줄게. 그 재산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우리 것. 그 두 단어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내연녀와 공모하여 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제 인생을 파괴한 대가로 그녀에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껐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증오의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을 내가 사랑했었다고, 내가 희생했었다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나중에 제가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죠. 양육권이요? 변호사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와 아이가 있었습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맞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다. 지난 5년간 박 여사는 늘 그 문제로 저를 구박했다. 그런데 방금 나는 무슨 말을 한 걸까? 그 순간 아주 오래전의 희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저는 임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었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잃었고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과 박 여사는 제 곁에서 무척이나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불의의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진짜 얼굴을 알고 나니 끔찍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것 또한 그들 계획의 일부였을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마음속 혼란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야 했다. 하지만 우선 눈앞의 적부터 처리해야 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증거들, 사진, 녹음 파일, 내연녀 정보, 전부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혼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길 원합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있을 공연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심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의 적들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악랄할 수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어쩌면 태어나지도 못한 작은 생명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일지도 몰랐다. 4년 전 뱃속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의심은 검은 구름처럼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가족에 대한 제 증오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갑자기 등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헛디뎠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유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심지어 제가 임신한 몸으로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며 제 탓을 했습니다. 그때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조심하지 못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제가 그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저를 불렀을까? 왜 그 사고 이후 그들은 죄책감은커녕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일을 덮어버렸을까? 혹시 그들이 일부러 사고를 조장한 것은 아닐까? 만약 제가 특히 아들을 낳았다면 집안에서 제 입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내쫓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테니까요. 제 의심은 점점 더 끔찍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해 새로운 의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서연 씨 생각이 맞다면 이건 더 이상 민사사기 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하지만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알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변호사님께서 박 여사의 과거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동의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박 여사의 고향에 내려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변호사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집에서 제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 시어머니에게 집을 바치려는 며느리였습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그들 모자의 설렘은 모든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는 벌써부터 가구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집이 자기 명의가 되면 어떻게 인테리어를 바꿀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대놓고 집에서 내연녀와 통화했습니다. 물론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였죠. 그는 그녀에게 성대한 결혼식과 유럽으로의 신혼여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의 기반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부하 사치의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 녹음패는 쉴 새 없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럽고 악랄한 말들, 더러운 계획들이 담긴 수십 시간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는 저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변호사님은 얇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박 여사의 고향에서 알아낸 것들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가 늘 연기하던 순박하고 헌신적인 시골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적 그녀는 경박하고 드세며 계산적인 여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남편은 마을의 부자였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그녀에게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죽은 후 시댁 식구들이 그녀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무언가 음모를 꾸몄다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끔찍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사람은 박 여사가 서울로 이사 오기 전 도박과 사채놀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한 가정에 살인적인 이자로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가정이 돈을 갚지 못하자 사람들을 보내 집을 빼앗고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샀지만 그녀는 돈과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는 서둘러 고향 집을 처분하고 민준을 데리고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습니다. 그럼 사채 전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전과까지는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것은 박 여사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서연 씨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서류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사원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박 여사에게는 박만철이라는 남동생이 있는데 현재 시내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검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 검사실장. 이 연결고리는 4년 전 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더욱 명확하고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숙했습니다. 만약 서연 씨의 유산 과정에 어떤 의학적 개입이 있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바로 그녀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떨었습니다. 그때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모든 것이 경황이 없었어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하기 더 쉬웠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시의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진실은 아주 참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완전한 초상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악독하고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냉혈한 살인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약탈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친손자를 무참히 살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죄를 빗속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무고한 아이를 위해서도 정의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번 주말의 마지막 결전은 단순한 사기극 폭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검사가 되고 제 손안의 증거들이 반박할 수 없는 기소장이 되는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발밑에는 끔찍한 진실의 심연이, 위에는 박 여사 모자의 가식적인 미소와 달콤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살인자의 손이 겹쳐 보였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덫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계약 체결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공증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와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전 10시에 직접 집으로 와서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했다고요. 민준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제가 꼼꼼하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 공증인 친구가 사실은 김 변호사님 사무실의 신입 변호사이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은 젊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죠. 다음으로 무대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옷걸이 모양으로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 2개를 더 주셨습니다. 저는 집안 대청소를 핑계로 하나는 거실 소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구석에, 다른 하나는 그들 모자의 침실, 은밀하지만 대화를 녹화하기에 충분한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녹음팬은 늘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스럽고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중요한 장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반격의 장면을 준비하는 감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곧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 변호사님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맥을 동원해 박 여사의 동생이 일하는 산부인과에 접근했습니다. 4년 전에 제 진료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기려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노련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제 응급수술에 참여했던 지금은 은퇴한 한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처음 그녀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이 제 상황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환자분이 응급실로 들어온 후 검사실장인 박만철 씨가 한참 동안 수술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녀가 회상했습니다. 그는 응급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했죠. 그가 나갈 때 표정이 좀 이상했지만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이 작은 단서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민준의 외삼촌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진료 기록은 어떻게 됐나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이상하게 사라졌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죠. 모든 흔적이 지워진 듯 했지만 변호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는 해커에게 부탁해 병원의 오래된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위험하고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결전의 날 전날 밤,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찾았습니다. 뭐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년 전 서연 씨 진료 기록의 백업 파일을 찾았습니다. 병원의 낡은 서버 숨겨진 폴더에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입원 직후의 혈액 검사 결과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혈액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자궁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보통 인공유산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혈중 농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몸이 약한 임산부에게는 유산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이 약물은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면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시 그랬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까지 잔인한 손을 뻗었던 것이다.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들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우리는 내일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거울 속
증오로 붉게 충혈된 눈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강해져야 해. 이서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해. 내 아이의 목까지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되찾으려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는 그 어떤 맹수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증오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자리에 섰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질 마지막 연극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하늘은 제 마음처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 여사와 민주는 안절부절못하며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벌써부터 짙은 와인색의 벨벳 한복을 차려입고 조잡한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민준 역시 제가 준 돈으로 새로 산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식적인 주인이 되는 의식을 말이죠. 저는 낡은 실내복 차림에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의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그들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운명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공증인이 왔나 보구나. 박 여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제 공증인 친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의 신입 변호사인 이승훈 씨였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매우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연 누나 친구 이승훈입니다. 가족분들 서류 절차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조금은 어수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순진해 보이는 외모 덕분에 박 여사 모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자리에 앉히고 서둘러 물을 따랐습니다. 아이고, 잘 왔네, 잘 왔어. 총각만 믿겠네. 박 여사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법대로만 잘 처리해주게. 승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부동산 증여 계약서입니다. 누나와 가족분들 요청대로 작성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조항을 한번 크게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박 여사와 민주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승훈 씨는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 정보, 재산 정보 등 일반적인 조항을 읽어내려가던 그는 잠시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3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갑 증여자 이서연은 이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어떠한 강요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본 주소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수증자 박선자에게 증여한다. 계약 효력 발생 시점부터 갑은 해당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의무 또는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듣자 박 여사와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됐어, 됐어. 조항 확실하네. 더 읽을 필요 없어. 어서 서연이한테 줘서 도장 찍게 해. 마음 바뀌기 전에. 박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조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승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구두, 확약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서연 누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승훈 씨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여사 모자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절차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서연 씨,
승훈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을 시어머니께 증여하는 것이 누구의 협박이나 강요 없이 온전히 자발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제가 연기를 시작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 여사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처럼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어서 말해야지. 민준이 초조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좋습니다. 승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숭고한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니까요. 어머니와 시댁에 효도하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사는 동안 어머니와 오빠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는데 보답할 길이 없었어요. 제게는 이 집밖에. 저는 일부러 그들이 듣고 싶어 할 상투적이고 가식적인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가식적으로 흐느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지. 걱정 마라. 앞으로는 친딸보다 더 잘해줄게.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위선적인 연극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악어의 눈물이 숨겨진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승훈 씨는 녹음기를 끄고 계약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서연 누나, 여기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주세요. 박 여사와 민주는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간, 저는 서명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서명이라고요? 제가 왜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하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충격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괴물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박 여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거실의 가식적인 환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잡아먹히려던 어린 양이 갑자기 이빨을 드러낸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다시 말해봐. 박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방금 전의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순종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소와 약간의 연민만이 담겨 있었죠. 제가 왜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왜 제가 지난 몇 년간 뻔뻔하게 얹혀 살던 사람들에게 제 어머니의 집을 넘겨줘야 하죠. 네, 내 어머니 집.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집이라고. 아, 그러신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확실하세요? 아니면 대개 가족분들 기억력에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앉아있던 승훈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태연하게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 모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였죠.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그들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박 여사님. 승훈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죠. 이것은 지난주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이 집의 등기부등본 사본입니다. 소유주 이름을 잘 확인해 보시죠. 박 여사와 민주는 서류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인쇄된 제 어머니의 이름 박영희를 확인한 순간 그들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당혹감은 창백함으로 그리고 핏기 하나 없는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야. 이건 위조된 서류야. 위조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등기소 직원을 불러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면 당신 남편이 어떻게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렸는지, 그리고 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 집을 구했는지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그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등기부등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에서 미친 듯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 전부 알고 있었구나. 우리한테 덫을 놓은 거야. 그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당신들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5년 동안 모셨던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과 잔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친년이. 민준이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죠. 하지만 그가 제게 닿기 전 승훈 씨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민준의 팔을 막았습니다. 민준 씨, 진정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모든 폭력 행위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네가 뭔데 날 협박해? 민준이 승훈 씨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승훈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신뢰의 소속 변호사 이승훈입니다. 제 의뢰인 이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고요. 변호사라는 두 글자의 민주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승훈 씨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렸던 광기는 희미한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준비한 만찬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TV 장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낡은 곰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곰인형을요. 저는 곰인형의 눈 하나를 빼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죠. 저는 그것을 그들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꽤 익숙하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의 따뜻한 순간들을 많이 담아주었답니다. 저는 그들을 소름 돋게 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특히 두 분이 저를 속여서 서류에 서명하게 할 계획을 짜던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민준 씨가 내연녀에게 저를 내쫓겠다고 맹세하던 장면 같은 거요.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거짓말과 더러운 음모들이 이제 곧 빛 속으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팠고 이제 제가 그들을 그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을 차례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작은 카메라와 함께 뱉은 말은 거실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행동과 대화가 모두 제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박 여사가 두려움과 분노로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불법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폭행하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나를 모함한 것에 비하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은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아니면 지금 같이 경찰서에 가서 누가 진짜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 도발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이 커지면 불리한 쪽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극심한 공포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다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는 익숙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를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더 이상 그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폭력과 외도를 일삼고 제 어미와 짜고 아내를 해치려는 남자를 내가 다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 자기 자신이 역겹지도 않아요? 저는 그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승훈 씨를 향해 말했죠. 이 변호사님, 두 번째 선물을 보여주시죠. 승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민준과 내연녀, 최윤아가 열정적으로 키스하며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바르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은 짐작했겠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쥔 채 차마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펜을 꺼내 재생했습니다. 최윤아의 교태 섞인 목소리와 민준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그 미친년이 곧 엄마한테 집을 넘겨주기로 했어. 그 일만 끝나면 바로 쫓아낼 거야. 그 재산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박 여사가 일어나 귀한 아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 네가 감히 내 어미까지 속여? 나한테 효도한다더니 결국 그 재산 전부 빼돌려서 저 계집애한테 갖다 바치려고 했어? 아니야, 엄마. 민준이 뺨을 감싸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 여사는 미친 듯이 민준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때렸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를 해치기 위해 굳건한 동맹이었던 모자가 이제 돈과 배신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와 승훈 씨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의 비극적인 촌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들의 난투극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끝내는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그만 연기하시죠. 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님, 마지막으로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꽤 특별한 거거든요. 저는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른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나 박 여사가 아닌 은퇴한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환자분이 응급실로 들어온 후 검사실장인 박만철 씨가 한참 동안 수술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기록은 나중에 이상하게 사라졌고요. 박만철
산부인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모르신다고요? 저는 그녀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죠. 4년 전 계단에서의 추락 사고, 태어나지도 못한 무고한 아기, 모든 게 묻혔다고 생각하셨나요? 착각이에요. 어떤 죄악은 아무리 깊이 숨겨도 언젠가는 빛 속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PDF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 혈액 검사 결과지, 증인의 진술서, 모든 게 여기 있어요. 고의 상해치사. 몇 년이나 징역을 살게 될 것 같으세요? 박 여사는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미친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몸이 축 늘어지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죄악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비명은 방 안의 끔찍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있던 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승훈 씨는 침착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동시에 김 변호사님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혼란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원한이 풀린 듯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되찾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계획대로 구급차가 박 여사를 싣고 떠나자마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님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전달받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안으로 들어오자 법의 엄숙한 기운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강민준 씨, 한 형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제 관용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어느새 몰려든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폭행 공모, 사기 미수, 그리고 가장 중대한 혐의인 고의 상해치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사건은 동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불효 며느리의 이야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형사 사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이웃들은 이제 동정과 경외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모두가 떠난 후 저는 어머니의 집에 홀로 섰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숨막히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지난 5년간의 지옥 같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과거를 상기시키는 낡은 필름 같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큰 여행 가방을 꺼내 민준과 박 여사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옷, 소지품,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미련 없이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문 밖에 내놓고 집의 모든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새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평화만이 깃들 것입니다. 이후의 법적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는 피해자가 아닌 강인하고 당당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선민주는 초췌했고 박 여사는 폭삭 늙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민주는 징역 7년, 박 여사는 자신의 끔찍한 죄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는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무고한 아이를 위한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내연녀 최윤아 역시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그녀의 인생 또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판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준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나야 했고 제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쥔 날, 저는 지난 5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제 인생의 어두운 한 장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고개를 들어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승리자의 모습으로 빛을 마주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외곽의 조용한 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제가 해냈어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상자, 김 변호사님, 그리고 실현된 정의에 대해서. 어디선가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제 인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을 바꾸고 집안 곳곳에 화사한 꽃을 두었습니다. 집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4개의 벽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가와 명상 수업에 등록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제빵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영, 투자, 자기개발 서적들. 5년간 잠들어 있던 제 지식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특히 저는 저만의 커리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2발로 서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경영학 수석 졸업장과 김 변호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배우고 책 속의 지식을 실전 경험으로 바꾸었습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 점차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신탁 기금은 제 손에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변화와 함께 제 외모도 바뀌었습니다. 개성 있는 단발머리,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오피스룩이 낡은 실내복을 대체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변화에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를 험담하던 이웃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불쌍한 이혼녀가 아닌 강하고 독립적인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제 삶은 바빴지만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카페에서 대학 시절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는 저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이 맞아? 정말 몰라보겠네.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졌어.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과거를 들은 그는 연민이 아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정말 강하구나. 정말 대단한 여자야. 그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바로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싸움은 제 자신을 위한 눈부신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게 고통을 안겨줬던 자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요. 민주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지만 빈털터리에 씻을 수 없는 과거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폭력범, 사기꾼이라는 낙인은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싸구려 술집에서 후회와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업보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충격의 후유증으로 몸과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집도 돈도 없는 그녀는 친척들의 동정에 의지해 살았지만 그녀의 악독한 성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고 쓸쓸한 요양원에서 외롭게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들 민준조차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탐욕과 악행으로 가득 찼던 인생의 비참한 끝이었습니다. 내연녀 최유나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륜과 사기 공모라는 과거는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변변한 직장도 가정도 꾸리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으며 느꼈던 희열의 정상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판 죄악의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 삶은 활짝 피어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견고한 사업을 일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흰목련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과거의 저처럼 외롭고 무력한 여성이 더는 없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재단 사무실은 수많은 여성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고통을 힘으로 눈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선 행사날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재능 있는 건축가 지훈 씨였죠. 그는 후원자가 아닌 묵묵히 무대 설치를 돕는 자원봉사자로 와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깊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성공이나 재산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 영혼을 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었고 저의 강인함과 선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약하고 기댈 어깨가 필요한 평범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그는 하얀 목련이 만발한 들판에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가 직접 디자인한 작은 목련꽃이 새겨진 은반지였습니다. 남은 평생 당신을 위한 행복한 집을 짓게 해줄래요? 그의 소박한 청혼에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흰목련 재단의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가족, 친구, 그리고 제가 도왔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길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강하게, 그리고 스스로 제 인생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돈이 아닌 독립성과 자존감,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은 마치 추운 겨울 끝에 피어나는 흰 목련처럼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요.
과거는 이제 교훈이 되었고 현재와 미래는 제 곁에 따뜻한 남자와 의미 있는 사회활동, 그리고 평온한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제 인생 이야기의 가장 완벽한 결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파란만장했던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통쾌함까지 참 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강인함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서연 씨가 거액의 재산을 얻었을 때보다 굴욕의 수렁에서 스스로 일어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가장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현명한 사랑과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서연 씨의 어머니가 남긴 상자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딸이 소중한 존재이며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씨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를 돕는 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복수일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해 가장 비범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과 용기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마음 쉼터를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